기질의 찬역 계속. 그로부터 이틀 후에 기질의 반란군이 드디어 영주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자간이 워낙 성을 견고하게 수비하고 있어서 내부와 연락을 취할 길이 없지 않은가. 관종이 기질에게 말한다. 주공의 이름으로 자간에게 급히 편지를 보내주시옵소서. 만약 초왕이 후방으로 군사를 이끌고 오면 우리는 앞뒤로 협공을 당하게 됩니다. 편지를 보내고 싶어도 성 안으로 사람을 들여보낼 수가 없으니 어떡하오? 편지를 써주시기만 하면 소신이 성 안으로 들여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관종은 기질에게서 써받은 편지를 화살대에 비스듬히 메어 한밤중에 활을 쏘아 성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 편지는 곧 자간에게 전달되었다. 친애하는 자간 형님. 장영인 초왕이 황음무도하여 조국이 누란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재는 조국을 구하려는 애국 충정에서 장영을 폐위시키고 자간 형님을 왕으로 받들어 모시고자 멀리서 군사를 이끌고 성하에 이르렀습니다. 형님께서 왕이 되시고 못 되시는 것은 초국의 흥망과 직결되는 일이오니 형님께서는 성문을 활짝 열어주시와 등극하실 기회를 일실하지 마시도록 하시옵소서. 아우 기질 올림. 자간은 그 편지를 읽어보고 가슴이 뛰도록 기뻤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밀이 아닌가. 자간은 그 편지를 즉석에서 불살라버리고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답장을 써서 화살로 쏘아 성 밖으로 날려보냈다. 기질과 관종이 한자리에서 그 편지를 개봉해보니 자간의 답장은 다음과 같았다. 오늘 밤 내가 동문을 지키고 있을 테니 인시에 동문으로 쳐들어오도록 하라. 기질과 관종은 날뛸 듯이 기뻐하였다. 이제는 성사가 다 된 거나 다름없사옵니다. 모두가 경에 기발한 계략의 덕택이요. 다음 날 기질은 인시를 기해 원엄, 주자기 등과 더불어 동문으로 쳐들어오니 자간은 거짓 패한 듯 성문을 열어놓고 멀리로 피해버린다. 원엄과 주자기는 성 안으로 들어오며 관군을 닥치는 대로 무찔러 죽였다. 서문과 북문은 초왕의 아들인 녹과 적이 지키고 있었다. 두 공자는 반란군이 동문으로 쳐들어온다는 급보를 받자 군사를 동문으로 몰고 와 반란군을 격퇴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원엄과 주자기는 번개같이 마주 달려와 녹과 적을 제각기 한 사람씩 목을 베어 죽였다. 이에 대장을 잃어버린 성 안의 군사들은 어둠 속에서 저마다 아우성을 치며 좌충우돌,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모사 관종이 그 광경을 보고 기질에게 급히 고한다. 사태가 험악하오니 임시로 자간을 왕으로 모신다고 선포하시오. 그래야만 민심을 곧바로 수습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기질은 곧 자간을 불러다가 창으로 추대하는 동시에 초왕의 황음무도한 죄상을 들어 폐위를 선포해버렸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장 주자기를 건계로 보내 장화대를 포위하고 다음과 같은 방문을 장화대 안팎에 도배하였다. 초왕이 황음무도하여 부득이 폐위시키고 영주에서는 이미 왕제 자간이 신왕으로 등극하셨다. 영주를 수비하던 녹과 적의 두 공자는 이미 살해되었으니 모든 장수와 모든 백성들은 자진투항하여 목숨을 구하도록 하라. 먼저 항복하는 자는 벼슬로서 상을 후하게 내려줄 것이로되 항거하는 자는 수하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처단하리라. 백성들과 군사들은 그 방문을 보고 앞을 다투어 투항해왔다. 초왕은 방문을 보고 크게 분노한다. 내가 기질을 각별히 사랑했거늘 그놈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초왕은 대성으로 노호하며 갑주를 갖추고 출정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를 따라 나서는 무리가 100명도 채 못 되지 않는가. 아, 나를 따르는 자가 이렇게도 적으니 나는 부하들에게 그렇게도 미움을 사고 있었더란 말이냐. 초왕은 크게 탄식하며 싸우기를 단념하고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주자기가 창검을 휘두르며 비호같이 엄습해온다. 그러자 갑오대장 자역이 앞을 가로막고 나서며 고함을 지른다. 이 역적놈아! 싸울 테면 나하고 싸우자. 두 장수가 서로 어울려 싸우는데 10합 20합을 싸워도 승부가 나지 않는다. 초왕은 그 틈을 타서 도망을 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를 따르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아, 천승지 국왕이던 내가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이냐? 이미 일개의 폐잔병으로 전락해버린 초왕은 그래도 목숨이 아까워 갑옷과 투구를 미련 없이 벗어던지고 한 사람의 촌부로 변장하였다. 어젯밤에도 주색에 빠져 끼니를 굶었는지라 이제는 배가 고파 견딜 수 없었다.
날이 저물 무렵에 산중에 있는 촌가로 찾아 들어오니 마침 농군 한 사람이 언덕 위에서 풀을 깎고 있었다. 초왕은 그 앞에 다가와 머리를 숙이며 애걸하듯 말한다. 혹시 댁에 찬밥이 있거든 한술 얻어먹게 해주십시오. 농군은 초왕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적이 놀라며 혹시 장화대에 계시던 초왕이 아니시옵니까? 하고 묻는다. 초왕은 당황하게 놀라며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시오? 아, 역시 대왕마마이시옵군요. 대왕마마께서 이게 웬일이시옵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길래 나를 알아보느냐 말이오. 초왕은 상대방의 정체를 알기 전에는 불안스러워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농군은 그제서야 초왕의 심정을 짐작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한다. 소인은 일찍이 조정에서 하태부로 봉직했던 신무의 아들 신해시라고 하옵니다. 소신의 아비가 대왕의 엄명을 거역하고 장화대에서 도둑을 붙잡은 죄를 범했사온데 대왕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소인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초왕은 눈앞의 촌부가 신무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자 눈물이 걷잡을 수 없게 솟구쳐 올랐다. 그리하여 기질에게 배반당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나서 내가 그때 그분의 충고를 곱게 받아들였던들 오늘날 요 모양 요 꼴은 안 되었을 것인데 하고 한동안 흐느껴 울다가 그래 춘부장은 지금도 건강하신가? 아니옵니다. 지난 여름에 돌아가셨사옵니다. 초왕은 그 말을 듣고 설움이 또다시 복받쳐 올랐다. 신해시는 초왕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정성을 다해 저녁상을 차려내왔다. 그러나 초왕은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다. 대왕은 너무 상심치 마시옵소서. 만약 대왕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신은 동지들을 규합하여 대사를 도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왕께서 가친에게 내리신 은총에 대한 보답으로서도 소신은 마땅히 그래야만 옳을 줄로 알고 있사옵나이다. 초왕으로서는 뼈에 사무치도록 고마운 말이었다. 그러나 그는 흐느껴 울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온 세상이 모두 나를 버렸는데 이제 누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겠는가. 초나라에서 대왕을 도와드릴 사람이 없다면 멀리 제나 진나라에 청병을 해도 될 것이 아니옵니까? 신해시는 아버지를 닮아 어디까지나 충성심이 넘쳐 있었다. 초왕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역적 도적배들을 깨끗이 소탕해버리고 싶었다. 그리고 다시 왕위에 오른다면 그때에는 주색을 멀리하고 누구보다도 명군이 되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열국 제후들을 노예처럼 멸시해왔던 이 마당에 어느 나라가 자기를 곱게 보고 군사를 보내줄 것인가. 오랫동안 맹주로 군림해오던 내가 이제 무릎을 꿇고 청병을 해본들 누가 군사를 보내주겠나. 부질없는 치욕만 남기게 될 뿐이니 아예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게. 신해시도 초왕의 심정을 이해하고 눈물을 뿌리며 말한다. 그러면 저의 집에 유하시면서 대세를 관망하도록 하시옵소서. 이곳은 워낙 두메산골인 까닭에 신변의 위협은 추호도 없을 것이옵니다. 이날 밤 초왕은 초저녁부터 잠자리에 들었으나 자정이 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흐느껴 울기만 하였다. 그러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방안이 조용해졌기에 방을 열고 보니 초왕은 대들보에 목을 메고 자살한 것이 아닌가.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으로서는 너무도 비참한 말로였다. 한편 주자기는 자역과 승부를 마무리 짓고 또다시 초왕을 추격하다 보니 초왕의 갑옷과 투구가 길바닥에 내던져 있을 뿐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다. 주자기는 갑옷과 투구를 가지고 돌아와 기질에게 바쳤다. 초왕은 갑옷과 투구까지 벗어던지고 산속으로 깊이 숨어버린 모양이옵니다. 뭐요? 그 사람을 살려두어서는 안 돼요. 이제라도 군사를 풀어서 기필코 붙잡아 죽여 없애야 하오. 그러자 관종이 말한다. 초왕이 단신으로 도망을 갔으니 무슨 후환이 있을 것이옵니까? 보나마나 열흘이 못 가서 자결하고 말 것입니다. 그보다도 시급한 일은 신왕으로 받들어 모신 자간에 대한 처치 문제이옵니다. 자간을 오래도록 왕으로 받들어 모시다가는 그 자리가 그대로 굳어져서 주공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옵니다. 기질은 그 소리를 듣고 얼굴에 분노의 빛이 불길같이 떠오른다. 그렇다면 자간을 오늘 밤이라도 죽여 없애면 될 게 아니오. 그것은 안 될 말씀이옵니다. 뭐가 어째서 안 된다는 말이오. 이제는 모두가 내 세상인데 이 판국에 뭐가 두려워서 그러오.
자간을 죽이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옵고 백성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옵니다. 만약 우리 손으로 신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신다면 주공은 역적의 누명을 면하시기가 어려울 것이오니 그 어찌 두려운 일이 아니오리까. 들어보니 과연 옳은 소리다. 그러면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소? 관종이 기질에게 말한다. 지금이라도 신왕을 죽여 없애고 주공께서 왕위에 오르시기는 지극히 쉬운 일이옵니다. 그러나 무리한 수단으로 왕위에 오르시면 민심의 이반을 막을 길이 없사옵니다. 그러므로 신왕이 자결을 하게 만든 뒤에 주공께서 부득이 왕위에 오르시는 형식을 취해야만 민심이 주공한테로 돌아올 것이옵니다. 들어보니 과연 옳은 말씀이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간이 자결을 하도록 만들 수 있겠소? 그러한 계략은 소신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신이 오늘 밤 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경에게 맡길 테니 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없도록 하오. 이 일이 뜻대로 되면 경의 공로는 평생을 두고 잊지 않을 것이오. 기질은 관종의 손을 힘차게 붙잡으며 간곡히 부탁하였다. 관종은 곧 주자기를 불러 귓속말로 오늘 밤의 계략에 대한 비밀 지령을 내린다. 그날 밤 삼경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영주성의 동서사방에서는 별안간 난데없는 함성이 요란스럽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주자기가 헐레벌떡 대궐로 달려들어왔다. 대왕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초왕이 대왕마마를 살해하고자 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성 안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중이옵니다. 잠에서 깨어난 신왕 자간은 전신을 와들와들 떨며 뭐야? 패왕이 나를 죽이러 온다고? 기질은 어디 갔느냐? 이 사실을 기질에게 급히 알려라. 대왕마마 기질 장군은 이미 패왕의 손에 살해되고 없사옵니다. 사태가 매우 위급하오니 빨리 피신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뭐야? 기질이 패왕의 손에 살해되었다고? 신왕 자간은 절망적으로 울부짖으며 일어서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 맥없이 주저앉아 버린다. 주자기는 얼른 달려와 겨드랑이를 치켜 세우며 대왕마마, 한가롭게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니옵니다. 총각을 다투는 일이오니 빨리 도망을 치십시다. 기질이까지 죽었다면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어디로 피신하겠느냐. 바로 그때 멀리서 함성이 점점 가까워 오더니 마침내 대궐 정문 앞에서 여러 백 명의 소리가 하나로 뭉쳐서 자간 왕을 끌어내어 우리 손으로 쳐 죽이자 하고 외치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피신할 길조차 막혀버렸음을 깨닫자 자간은 머리맡에 있던 빗으로 자기 가슴을 찌르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버리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자간이 자결을 하고 나자 기질은 뚜렷한 명분을 내세우고 초왕으로 등극했는데 그가 바로 초나라 29대 왕인 평왕이었던 것이다. 간신의 농간. 기질이 형과 아우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고 왕위에 오르자 모사 관종이 왕에게 아랜다. 자고로 어진 군주의 제도는 상은 무겁게 벌은 가볍게 하는 법이옵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도 상을 후하게 내리시되 벌은 가볍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노역을 가볍게 하시고 조세를 적게 부과하시어 민심을 조속히 수습하시옵소서. 평왕이 관종의 말대로 노역과 조세를 대폭적으로 경감해 주니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며 모두들 신왕의 후덕을 찬양하였다. 평왕은 거기서 크게 깨달은 바 있어서 이미 멸망시켰던 진나라와 채나라를 다시 일으켜 진나라의 태자였던 언사의 아들 조우를 진우로 봉하고 채왕의 아들 노를 채우로 봉하여 각각 속국으로 삼았다. 조정의 대각들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투자기를 소윤으로 삼고 원계강을 상태부로 삼고 원엄을 하태부로 삼고 관종을 중군 모주로 봉하여 사소상의 국정을 신중히 총찰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 맏아들건을 태자로 봉하고 충신 오사를 동궁태부로 삼고 비무기를 동궁소부로 삼고 분양을 태자사마로 임명하였다. 오사는 신왕의 뜻에 맞지 않아 태부의 자리를 여러 번 사양했으나 평왕은 본인의 뜻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억지로 임명하였다. 태자소부로 임명된 비무기는 마음이 매우 간교한 자로서 평소부터 태자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렇지만 동궁소부로 임명되자 비무기는 이 기회에 태자와 왕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다. 초나라의 그와 같은 정변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자 열국 간에는 그에 대한 반향이 제각기 달랐다.
우선 진나라는 초의 정치 정세가 혼란해진 것을 기화로 대군을 일으켜 초를 치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었고, 진도 역시 초의 혼란을 틈타 왕년의 패권을 다시 빼앗아 오려는 꿈을 꾸고 있었다. 그러나 다 같은 강대국이면서도 제나라는 은인자 중 친하의 대세를 관망만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제나라의 재상 안평중은 손무를 집으로 불러 저녁을 같이 먹으며 손무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초나라에서는 정변이 일어나 기질이 왕이 된 모양인데 자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 네, 알고 있습니다. 손무는 탐탁지 않게 대답하고 술만 마신다. 안평중은 손무에게 술을 권하며 다시 묻는다. 신왕 기질이가 어떤 사람인지 자네는 알고 있는가? 직접 만나본 일은 없지만 훌륭한 군주가 못 될 것만은 확실합니다. 기질이가 현군이 못 되리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네. 나는 초나라에 갔을 때 기지를 잠시 만나본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반역의 기지를 타고 나서 언젠가는 군주를 기해하게 되리라고 짐작하고 있었는데 기어이 큰일을 저지르고 말았군. 자네는 초나라의 운명이 장차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신왕이 현명하지 못해서 앞으로 많은 혼란이 일어나기는 하겠지만 초나라는 기초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천하대세에 별다른 변동이 생기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점은 나도 동감이네. 그러면 자네는 초나라의 이번 정변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말인가?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만 저는 초나라의 정변을 통해 병법상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배우다니? 누구한테서 무엇을 배웠다는 말인가? 초나라의 정변을 배후에서 조종한 사람은 모사 관종이었는데 저는 관종의 능수능란한 술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병은 궤도다라는 새로운 명제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하하, 자네는 병법 연구에는 철두철미 미쳐 있는 사람이로군. 안평중은 크게 웃고 나서 병은 궤도란 도대체 무슨 소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병법이란 어디까지나 속임수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능하면서도 능하지 못한 척하고 쓰면서도 쓰지 않는 척하고 가까우면서 멀어 보이게 하고 멀면서도 가까운 척 보이면 이로써 적을 유인하고 혼란시키면서 취하는 것 등등 저는 관종의 술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 것입니다. 하하, 병법 연구에 미친 사람 같으면서도 기막히게 명쾌한 소리만 하고 있네 그려. 대부님, 웃을 일이 아닙니다. 관종이 영주성 안으로 쳐들어갈 때에 자간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편지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자간이 성문을 제 손으로 열어주었을 리가 만무하니 그것은 이로써 적을 유인한 것이고 자간을 자살하게 할 때에는 많은 군사들로 난을 일으켜 죽게 만들었으니 그것은 난을 일으켜 적을 취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보면 관종은 가볍게 볼 모사가 아닙니다. 손무는 거기까지 열심히 설명하다가 문득 생각난 듯이 얼굴이 우울해지며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초나라의 정변 때문에 저는 걱정스러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안평중은 손무의 말을 신중하게 귀담아 들으려는 듯 정색을 하며 뭐가 걱정스럽다는 말인가? 하고 반문하였다. 손무는 잠시 침묵에 잠겨 있다가 자고로 어진 임금은 인재를 구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초나라에는 몇 사람의 탁월한 인재가 있는데 신왕이 과연 그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안평중은 그 말에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자네 말은 알아들었네. 오사와 오자서 부자 같은 인재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다는 말이군. 그러합니다. 관종이 제 아무리 출중한 모사라 할지라도 오자서 부자에게는 비교할 바가 못되건만 신왕이 그것을 알아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오사 같은 탁월한 인재를 겨우 동궁택으로 기용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것은 대들보감을 석가래로 쓰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네가 그런 걱정을 하니 말인데 오사나 오자서 같은 인재는 무서운 박해를 받을 날이 올 걸세. 두고 보게. 자고로 명신은 우매한 군주 아래에서는 살아남을 길이 없는 법일세. 안평중이 예언 비슷한 말을 들려주자 손무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 역시 진작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웬일인지 오자서에게는 백년지기와 같은 친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오자서 부자는 기질과 같이 우매한 군주를 섬기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사람들이야. 안평중과 손무가 오자서 부자의 운명을 걱정하고 있을 바로 그 무렵 초나라에서는 만조 백관들이 어전회의를 하고 있었다.
초평왕은 만조백관을 모아 말한다. 우리나라가 정변이 있은 관계로 강대국들은 지금 우리를 넘겨다보고 있을 것이 분명하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회에 국위를 크게 떨쳐 보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모책이 있겠소? 중신들은 모책이 얼른 떠오르지 않는지 모두들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언제나 발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간신배들이다. 뒤에 앉아있던 동궁소부 비무기가 머리를 조아리며 큰 소리로 아랜다. 신 동궁소부 비무기가 외람되오나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묘책을 한 말씀 상주하고자 하옵니다. 그러자 중신들은 일제히 비무기를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린다. 왜냐하면 비무기는 아첨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알 턱 없는 평왕은 귀가 번쩍 뜨이는 듯 비무기를 바라보며 말한다. 무슨 묘책인지 어서 말해보시오. 중신들이 눈살을 찌푸리거나 말거나 비무기는 평왕에게 다시금 머리를 조아려 보이며 아랜다.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투보의 사건이 있은 이후로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는 나라는 제도 아니요, 진도 아니요, 오직 진이 있을 뿐이옵니다. 첩자들의 정보에 의하면 진은 지금 우리가 혼란에 빠져 있는 기회를 타서 대군을 일으켜 치려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 정보는 나도 듣고 있소. 그러니 어떻게 해야 진을 회유할 수 있을지 거기 대한 모책이 있거든 말해보시오. 소신에게 좋은 모책이 있사옵니다. 있거든 어서 말해보오. 황공무비하옵니다. 비무기는 거듭 머리를 조아려 보이고 나서 진왕에게는 방기 16살 먹은 무상공주라는 따님이 있사옵니다. 진왕은 그 따님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의 동궁이신 미건태자와 무상공주를 결혼시키면 진에 대한 걱정은 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 기상천외한 제안에는 중신들도 한결같이 감탄하였다. 평왕도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참으로 기발하기 짝이 없는 계책이요. 우리의 태자와 진의 공주로서 100년 가약을 맺게 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화친책은 없을 것이요. 그러나 진왕이 과연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는지가 의문이구려. 이때라 싶어서 비무기는 목소리를 한층 더 높여 그 문제라면 모든 것을 소신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소신은 대왕 마마를 위해 목숨을 걸고 진나라로 가 해결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평왕은 그 말에 더욱 감격하였다. 그대가 나를 위해 그처럼 충성을 다해주겠다니 이처럼 고마운 일이 없구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래도 괜찮겠소? 거듭 말씀드리옵니다마는 소신은 대왕전에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한 지 이미 오래옵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고맙소이다. 그러면 내가 진왕에게 보내는 친서를 써줄 터이니 꼭 성공하고 돌아오도록 하시오. 성공하고 돌아오면 그 공로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오. 그로부터 며칠 후에 비무기가 특사의 자격으로 진나라로 출발하게 되자 만조백관들은 환송연을 성대하게 베풀어 주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태자는 평소부터 비무기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끝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내가 누구를 위해 진나라로 가는데 정작 신랑이 될 태자는 전송연에도 나오지 않으니 어디 두고 보자. 비무기는 혀를 차며 태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비무기는 진나라에 가서 진왕에게 초왕의 청혼 친서를 전달하였다. 진왕은 초왕의 청혼 친서를 받아보고 중신들을 불러 묻는다. 초왕은 자기 나라의 태자와 우리의 무상공주와 혼인을 맺자고 친서를 보내왔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소. 대부 공손후가 말한다. 투보의 사건 이후로 초나라는 우리에게는 불구대천의 구적이옵니다. 더구나 초는 형제간의 시의 사건이 있은 이후로 국정이 크게 혼란해져서 우리가 원수를 갚을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옵는데 그들과 국혼을 맺다니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신이 생각하옵기는 비무기라는 자를 포로로 붙잡아 두었다가 후일 우리가 군사를 일으킬 때에 그 자를 요긴하게 이용하심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공손후는 투보회 때의 원한이 아직도 가슴에 사무치고 있었던 것이다. 경의 말을 들어보니 그게 좋을 것 같구려. 그러면 비무기를 돌려보내지 말고 붙잡아 두었다가 후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합시다. 그러자 뒤에 앉아있던 하태부 요사웅이 성큼 일어서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아랜다. 소신이 생각하옵기는 양국 간의 국혼을 맺으면 우리가 크게 이로울 듯 싶사온데
어찌하여 국가 간의 예절까지 무시해가면서 비무기를 포로로 붙잡아 두려고 하시옵니까? 비무기를 붙잡아 두면 후일에 반드시 화를 입게 되실 것이옵니다. 진왕은 반대 의견이 나오자 적이 당혹하였다. 후일에 화를 입다니 무슨 화를 입는다는 말이오? 초가 비록 일시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이오나 신왕 기질이 민심을 조속히 수습한 수완이 보통이 아닌데다가 오사, 투자기, 관종 같은 지장들과 오자서, 원계강, 원엄 같은 웅장들이 많아서 결코 얕잡아 볼 나라가 아니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과 국혼을 맺음으로써 교병을 두텁게 하면 이로운 점은 많아도 해로운 점은 없을 것이옵니다. 들어보니 그 말도 그럴 성십소. 비록 왕은 바뀌었다 해도 오사 같은 지략가는 아직도 건재하지 않던가. 더구나 투보회 때에 보니 오자선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공손후도 당해내지 못할 효장이 아니었던가. 그러면 경은 초나라의 청혼을 받아들이도록 하자는 말이오? 그러하옵니다. 초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국가의 장래를 위하는 만전지책이라고 생각하옵니다. 진왕은 요사웅의 의견이 옳은 것 같아서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진왕은 비무기를 다시 만나 말한다. 초왕은 귀국 태자와 우리나라의 무상공주와 혼인을 맺게 하자는 청혼 친서를 보내왔는데 이는 나로서도 매우 만족스럽게 여기는 일이오. 우리나라로서도 요사웅을 허운사로 보낼 터이니 귀공이 돌아가실 때에 동행을 해주시오. 비무기는 그 말을 듣고 날뛸 듯이 기뻐하였다. 허운사를 보내신다면 신이 정성껏 모시고 가겠습니다. 며칠 후 요사웅은 비무기와 함께 초나라를 방문하여 초왕에게 허운의 답서를 전달하였다. 초왕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기뻐하며 비무기를 불러 이렇게 명한다. 공은 그토록 어려운 일을 성공시켰으니 이 공로는 청사의 길이 빛날 것이오. 진나라 공주를 태자비로 맞아 오는 데 있어서도 공을 특사로 보낼 터이니 공은 은금, 보화와 청단옹단 등등 각종 패백을 골고루 갖추어 가지고 곧 떠나도록 하오. 이리하여 비무기에 대한 평왕의 총애는 더할 나위 없이 두터워졌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비무기는 다시 진나라로 들어가 무상공주를 태자비로 맞아오는데 그때의 은금보화와 각종 패백을 실은 수레가 100대가 넘었고 공주가 데리고 오는 종인계 집종이 50명이나 되었다. 비무기는 태자비를 모시고 오다가 채련 속을 들여다보니 신부 무상공주는 이 세상에 둘도 없이 아름다운 천하의 미인이 아닌가. 아, 무상공주는 정말로 놀라운 미인이로구나. 저런 절세의 미인을 그 안 입고 온 태자에게 주는 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비무기는 자기도 모르게 주먹 같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와 동시에 자기가 진나라로 떠날 때 태자가 전송도 나오지 않았던 사실이 번개같이 머리에 떠올랐다. 안 된다. 하늘 아래 둘도 없는 저런 미인을 그런 놈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비무기는 속으로 그렇게 부르짖었다. 그러나 무상공주를 태자에게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줘야 할 것인가? 비무기는 우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았다. 무상공주와 같은 미인을 소실로 데리고 살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았다. 무상공주가 만약 여염집 여자라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손에 넣었으리라. 그러나 그녀는 진왕의 공주로서 초왕의 태자비로 맞아오는 터이니 자기로서는 언감생심이었다. 어쨌거나 무상공주를 태자한테만은 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비무기는 수레를 타고 돌아오며 오랫동안 골똘히 궁리하다가 벼란간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 그렇다 이렇게 하면 되리라 하고 소리를 내어 중얼거렸다. 아첨 잘하기로 소문난 비무기가 벼란간 회심의 미소를 지은 것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비무기같이 간교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착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생각이었다. 즉 무상공주를 태자에게 줄 것이 아니라 초왕의 후궁으로 들여보내자. 그러면 왕도 좋아할 것이고 나도 덕을 보게 될 것이 아닌가. 기상천외한 착상이란 바로 그것이었다. 물론 태자비로 데려오는 계집을 후궁으로 들여앉히라고 하면 초왕도 처음에는 깜짝 놀라며 거부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세상에 미녀를 싫어하는 남자가 어디 있던가. 더구나 초왕은 어리고 아름다운 계집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호색한이 아니던가. 비무기는 무상공주를 후궁으로 들여앉히게 하는 데는 자신이 있었다. 만약 무상공주를 후궁으로 들여앉히기만 하면
나는 그 공로로 부귀와 영화를 한평생 누릴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비무기는 자기 자신의 기상천외한 차관에 스스로 탄복을 맞이 않았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태자에게 안겨줄 가짜 공주가 필요한데 그 문제도 비무기 자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였다. 무상공주가 데리고 오는 계집종은 도합 50명인데 그 중에 마음이라고 부르는 계집종이 있다. 마음이는 무상공주와 나이도 동갑이고 용모도 쌍둥이같이 흡사하였다. 그래, 태자에게는 공주 대신 마음이라는 종년을 안겨주자. 무슨 일이나 한번 결심하면 주저없이 실천에 옮기는 비무기였다. 비무기는 마음이를 비밀리에 불러 은금 보화를 선물로 주면서 그녀의 신상을 알아보았다. 너는 어떤 연유로 무상공주의 몸종이 되었느냐? 마음이가 대답한다. 소인은 적당히 제나라 사람이온데 진나라에서 성장한 관원으로 지금은 궁중으로 불려들어와 소이라는 벼슬을 지내고 있는 몸이옵니다. 단순한 몸종이 아니고 당당한 여관이라는 말이로군. 비무기는 더욱 다행스럽게 여기며 실상인즉 조금 전에 진왕으로부터 밀사가 왔는데 무상공주는 초왕의 후궁으로 삼도록 하고 태자비에는 공주 대신에 너를 들여보내 달라는 분부가 계셨다. 그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기밀이므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이니 너만 알고 있거라. 공주 대신으로 태자비가 되는 데 대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무도 엄청난 말이어서 마음이는 대답할 바를 모른다. 비무기가 다시 말한다. 태자비란 멀지 않아 국모가 되실 자리다. 뜻하지 못한 왕명이 내린 것으로 보아 너는 국모의 대운을 타고났으니 아무 말 말고 운명에 순종하도록 하거라. 그 대신 이런 일은 누구에게도 발설을 해서는 안 된다. 믿을 수 없는 음모였다. 마음이도 태자비가 되는 것이 남다른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무상공주에 대한 의리가 걱정스러워 공주께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비무기가 대답한다. 진왕의 밀사가 공주를 직접 만나보고 돌아갔으니까 공주도 응당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러나 공주가 알든 모르든 간에 이런 일은 국가와 국가 간의 기밀에 속하는 중대 사임으로 누구에게도 발설할 수 없다. 그런 줄 알고 너는 입을 굳게 다물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거라. 간교한 비무기는 그날부터 무상공주와 마음이를 대면조차 못하도록 다른 수레에 태워가지고 돌아왔다. 초왕에게 귀국 보고를 올리니 초왕은 크게 기뻐하며 묻는다. 막중한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소이다. 그래, 공주의 용모가 어떠합니까? 비무기는 대견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며 대왕마마, 공주의 용모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름답사옵니다. 한편에는 해가 돋고 한편에는 달이 돋았다고나 할까요? 보면 볼수록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게다가 눈은 샛별같이 총명해 보이고 살결은 비단같이 부드러우며 목소리는 은쟁반의 구슬을 굴리는 듯 아름다웠습니다. 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벌려 놓았다. 공주의 용모가 그렇게도 아름다운가? 초왕은 말만 들어도 흥이 나는 모양이었다. 비무기는 그런 눈치를 채자 얼른 초왕의 옆으로 바싹 다가와서 속삭이듯이 이렇게 말했다. 대왕마마, 무상공주를 태자에게 돌리기에는 너무도 애석한 생각이 드옵니다. 차라리 대왕께서 후궁으로 맞아들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초왕도 그 말에는 깜짝 놀라며 진국공주를 태자비로 맞아오는 것은 태자도 이미 알고 있는 일인데 부자지간에 그럴 수는 없는 일이 아니오. 하고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거부 반응으로 후퇴할 비무기가 아니었다. 대왕마마, 소신도 그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대책을 강구해 놓았사오니 대왕께서는 공주를 후궁으로 맞아들이시어 노후를 마음껏 즐기시도록 하시옵소서. 대책을 강구하다니? 무엇을 어떻게 해놓았다는 말이오? 여기서 비무기는 마음이와의 밀약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나서 태자는 마음이를 진짜 공주로 알고 기쁜 마음으로 그녀에게 장가드실 것이오니 대왕께서는 안심하시고 공주를 후궁으로 맞아들이시옵소서. 이 사실은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옵니다. 초왕은 그제야 지극히 만족스러운 듯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경처럼 충성스러운 신하는 없을 것이오. 초왕은 무상공주를 후궁으로 맞아들인 그날부터 정사는 돌보지 않고 낮이나 밤이나 여색에만 잠겨 있었다.
동궁태부 오사는 무상공주를 바쳐 올리는 비밀을 눈치채고 죽음으로써 간언을 올리려고 했으나 비무기가 회방을 놓아서 왕을 만날 수가 없었다. 비무기는 정적인 태자와 오사를 공판 제거해버릴 생각에서 어느 날 초왕에게 이렇게 아랬다. 대왕마마, 우리나라는 대왕께서 선정을 베푸시는 덕택에 국위가 날로 고양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방의 수비만은 다소 허술한 감이 없지 않사오니 태자를 성부진수로 임명하시어 북방 수비를 완벽하게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태자비는 진국 출신인 관계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국가의 기밀이 진나라에 새어나갈 우려도 없지 않사오니 그런 점으로 보아서도 태자를 지방으로 보내심이 좋을 줄로 사료되옵니다. 경의 의견이 그렇다면 그렇게 합시다. 초왕은 태자비를 가로챈 죄가 있는지라 태자를 멀리 보내버리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아 즉석에서 동의하였다. 왕명이 태자부로 내려가자 장본인보다도 오사가 분개한다. 태자를 변방으로 쫓아낸다는 것은 국가의 채통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비무기의 농간임에 분명하니 내가 대왕을 직접 찾아뵙고 간언을 올리리라. 오사는 죽음을 각오하고 대궐로 달려들어왔다. 이날도 초왕은 무상공주를 옆에 앉혀놓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오사는 술상 앞에 엎드려 간언한다. 신이 드사옵건대 부자유친과 부부유별은 인륜의 대강이옵고 예의와 염치를 존중하는 것은 국가의 대유라고 하옵니다. 그러하온데 대왕께서는 간신배의 참언에 현혹되시어 먼저는 부부간의 윤리를 어지럽히시옵더니 이제는 또다시 간신배의 참언을 믿으시고 부자간의 의리조차 끊으시려고 하시니 이러고서야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가 없사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대왕께서는 간신 비무기에게 차명을 내리시옵고 태자에 대한 의리를 거두어 올리시어 국가의 기틀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신은 죽음을 각오하고 간언을 올리옵니다. 초왕은 총애하는 무상공주의 눈앞에서 자기를 모독하는 말에 분노를 참지 못해 여봐라. 거기 누구 없느냐. 저 늙은 놈을 당장 끌어내어 능지처참을 시켜라. 하고 죄성병력 같은 불호령을 내리는 것이었다. 일령지하 범강장딸이 같은 무부 10여 명이 비호처럼 달려들어와 늙은 오사를 개처럼 끌어낸다. 비무기가 그 소식을 듣고 대궐로 급히 달려들어와 초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대왕마마, 오사는 이 나라의 충신이오니 오사를 죽여서는 아니 되시옵니다. 왕에 대한 예의 범절조차 모르는 놈이 무슨 충신이란 말이오. 게다가 오사는 경과 같은 충신을 간신이라고 비방하고 있으니 그런 놈이야말로 군신을 이간시키는 간신이 아니고 뭐란 말이오. 비무기는 물론 오사를 죽이는 데는 이론이 있을 턱이 없었다. 오사를 죽여 없애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도 간절한 비무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사의 차명을 극구 반대하고 나선 것은 후환이 두렵기 때문이었다. 오사에게는 자상과 자서의 두 아들이 있다. 맏아들 자상은 별로 두려워할 인물이 못 되지만 둘째 아들 오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효장이 아니던가. 오사를 경솔하게 죽였다가는 그들의 보복을 무엇으로 당해낼 수 있을 것이랴. 그러므로 오사를 죽이려면 아들 형제도 같이 죽이지 않아서는 안 된다. 비무기는 그런 점을 계산에 넣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오사를 경솔하게 죽여서는 안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었으니 비무기는 초왕에게 다시 만류한다. 오사를 죽이시더라도 지금 당장 죽여서는 아니 되시옵니다. 어째서 지금 죽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오? 실상인즉 무상공주를 바꿔치기한 비밀을 오사만은 알고 있사옵니다. 오사는 그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는 일체 발설을 아니했지만 만약 그를 죽이게 되면 죽기 전에 그 비밀을 태자에게 알려줄 염려가 없지 않사옵니다. 그렇게 되면 일이 크게 벌어집니다. 사실 오사는 태자비로 내정되었던 무상공주를 비무기가 후궁으로 바꿔치기한 비밀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일체 발설을 하지 않은 것은 입을 함부로 놀렸다가는 왕가의 부자상잔의 참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초왕도 그 소리에는 기가 푹 꺾인다. 그러면 오사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소? 당분간은 살려두시되 지금 당장은 성부진으로 좌천시키도록 하심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이를테면 지금은 죽여 없애지 말고 변방으로 쫓아보냈다가 다음 기회를 보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경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합시다. 모든 것은 경에게 맡길 테니 맘대로 처리해 주오.
입맛을 쓰디쓰게 다시는 초왕도 실상 마음속으로는 그 나름대로 고민이 없지 않았다. 왜냐하면 천하일색의 무상공주를 후궁으로 맞아들인 것까지는 좋았으나 무상공주는 웬일인지 해가 넘도록 한 번도 웃는 얼굴을 보여준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무상공주는 어찌하여 웃음을 잃어버린 미녀가 되어버렸을까? 그녀가 고국을 떠날 때에는 초국의 태자비로 간택되어 오는 줄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초국에 당도해 보니 그녀는 태자의 비가 아니라 늙은 초왕의 후궁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왕비가 된다 해도 모르겠는데 일개의 후궁으로 전락되어 버렸으니 웃음이 나올 턱이 없었다. 후궁으로 들어오고 해가 넘자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진이라고 불렀으나 왕위를 물려받을 자격조차 없으니 시름은 날이 갈수록 짙어만 가고 있었다. 어느 날 초왕이 무상공주에게 묻는다. 그대가 황궁에 들어온 지 이태가 가까워도 한 번도 웃는 얼굴을 못 보았으니 어찌 된 일인가? 무상공주가 쓸쓸한 표정으로 대답한다. 신첩은 오직 진과 초 양국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있을 뿐이옵니다. 대왕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오나 대왕은 춘추가 이미 육순이 가까우시니 신첩이 앞으로 무슨 희망이 있겠나이까? 나이가 어린 것이 원망스러울 따름이옵니다. 초왕이 웃으면서 달랜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전생부터의 인연임이 분명하니 그대는 모든 원한을 풀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오. 그렇게 말하는 초왕에게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태자의 생모인 왕비 채부인은 도량이 넓고 부덕이 풍만한 여인이었다. 채부인만은 무상공주가 비무기의 농간으로 바꿔치기 당한 비밀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부자간의 상쟁이 생길까 두려워서 그녀 역시 그 비밀만은 굳게 지켜오고 있었다. 그런데 무상공주는 날이 갈수록 수심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미건 태자의 이야기를 미주알고주알 캐묻기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언젠가는 채부인에게 이런 말로 물어보았다. 소첩은 입골한 지 3년이 가깝도록 아직 태자의 얼굴조차 뵌 일이 없사옵니다. 왕비께서는 소첩에게 태자의 얼굴이라도 한번 뵐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간곡한 부탁을 받고 나자 채부인은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동정과 연민의 정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리하여 자기도 모르게 실상인즉 하고 태자비로 간택되어 왔던 무상공주가 비무기의 농간으로 후궁으로 바꿔치기 당한 비밀을 사실대로 토설해버리고 말았다. 무상공주는 그 말을 듣자 통곡을 하며 말한다. 비무기같이 악랄한 놈을 그냥 살려둘 수는 없사옵니다. 소첩은 지금 당장 고국으로 돌아가 부왕에게 모든 사실을 낱낱이 고하여 첩의 신세를 망쳐놓은 비무기란 놈을 능지처참시키도록 하겠나이다. 드디어 일이 크게 벌어졌다. 채부인은 입이 가벼웠던 것을 몹시 뉘우쳤지만 한번 엎질은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일이지 않은가. 그 엄청난 비밀이 진왕에게 알려지면 진초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도 두려웠지만 부자간에도 혈투가 벌어질지 모를 일이 아닌가. 이에 채부인은 무상공주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간곡히 호소한다.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니 비는 사랑하는 진왕자와 초나라 왕가의 채통을 생각해 분노를 참아주오. 나는 빈을 믿고 말한 일인데 빈이 본국으로 돌아가 부왕에게 비밀을 고하면 진초 양국은 반드시 피바다가 되어버릴 것이오. 옛날부터 여자는 참는 것을 부덕으로 일러오고 있으니 비는 모든 것을 운명으로 돌리고 나를 보아서라도 참아주오. 채부인이 울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무상공주는 차마 자식까지 버리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날부터 무상공주는 어느 하루도 울지 않는 날이 없었다. 한편 성부진수로 가 있는 미건 태자에게도 아들이 하나 생겼다. 가짜 무상공주인 마아미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미승이라고 하는데 무상공주의 아들인 진왕자와는 석 달 차이밖에 없는 동갑이었다. 태자는 성부진수로 떠난 지 6년 만에 부왕의 회갑수연에 참석하기 위해 자식을 데리고 영주로 오게 되었다. 궁중에서 회갑잔치가 있는 날 미승과 미진의 두 아이들은 함께 어울려 놀다가 싸움이 벌어졌다. 그리하여 진왕자가 조카인 승에게 매를 두들겨 맞고 울면서 돌아오는 것을 보자 무상공주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태자는 제 여편네 하나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는 주제에 어쩌자고 어린 것들에게 싸움만 붙이는지 모르겠구나 하고 쏘아붙이듯이 말했다.
그 말이 곧 태자의 귀에 들어갔다. 여편네 하나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 말은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는 말임이 분명하다. 태자는 그 말을 그대로 흘려넘길 수가 없어서 곧 생모인 채부인을 찾아와서 묻는다. 어머님, 비는 나를 두고 여편네 하나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는 위인이라고 하더라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옵니까? 그 말에는 반드시 곡절이 있는 듯 하온데 어머님은 그 곡절을 알고 계실 터이니 소자에게 그 연유를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은 점점 크게 벌어져 가고 있었다. 채부인은 너무도 난처하여 아무 대꾸도 못했다. 그러자 태자가 따지고 든다. 어머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소자는 이 자리에서 자결하고 말겠습니다. 비밀 고수도 중대할지 모르나 어머니로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차마 눈앞에서 죽게 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부자간의 추잡스러운 과거를 자기 입으로는 말할 수가 없어서 채부인은 생각다 못해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집에 돌아가 내 아내한테 물어보아라. 내 아내는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느니라. 하고 대답해 주었다. 태자는 그 대답을 듣자 부왕에게는 작별 인사도 고하지 않고 성부진으로 부랴부랴 돌아가 버렸다. 태자가 부왕에게 인사도 아니하고 벼랑간 격분한 기색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무기는 불안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혹시 무상공주와의 비밀이 알려져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부왕에게 인사도 없이 격분한 기색으로 돌아갈 리가 만무하지 않은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비무기는 걱정스러워 견딜 수 없었다. 에라. 화근을 뿌리째 뽑아버리기 위해 차라리 이 기회에 태자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기로 하자. 비무기는 그렇게 결심하고 초왕에게 고한다. 근자의 신이 드싸옵건대 태자와 오사는 성부진에 있으면서 송정등과 교분을 두텁게 하고 진 등과도 제휴하여 대왕에게 모반할 계획을 꾸미고 있는 중이라고 하옵니다. 대왕께서 그에 대한 방비책을 미리 강구하지 않으시면 국기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초왕은 그 말을 얼른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건 웬만한 소문일게요. 태자가 설마 아비를 배반할 리가 있겠소. 비무기는 고개를 크게 흔든다. 태자에게 그런 의도가 없다면 대왕 전에 고별 인사도 없이 격분한 기색으로 돌아갔을 리가 만무하지 않사옵니까? 태자는 무상공주와의 비밀을 알고 대왕에게 모반을 도모할 결심으로 급히 돌아간 것이 분명하옵니다. 그 말에는 초왕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그 비밀이 탄로되었다면 어찌하면 좋겠소?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내부에는 채왕비가 계시고 외부에는 오사가 있을 뿐이옵니다. 그러므로 우선 채우를 폐위시키고 진빈을 왕비로 삼으시옵고 오사를 급히 불러다가 옥에 가두시옵소서. 태자가 아무리 반란을 일으키고 싶어도 오사가 없으면 감히 대사를 도모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성왕은 비무기의 말을 곧게 여기고 성부진으로 사람을 보내 오사를 급히 불러올리게 하는 동시에 왕비 채우를 오늘로써 폐위하고 진빈을 왕으로 봉한다. 하는 벼락 같은 조서를 선포하였다.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처사였다. 성왕이 어이없는 조서를 내리자 영윤 투자기가 격분하여 급히 달려와 간언한다. 대왕은 내란을 평정하시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실 중대한 이 시기에 며느리로 삼으려던 여인을 후궁으로 들여앉힌 것만도 커다란 잘못이었사온데 이제는 태자까지 버리려고 하시니 그것은 너무도 잘못된 처사이시옵니다. 게다가 충신 오사까지 급히 불러다가 죽이실 모양이니 열국 제후들이 이 사실을 알면 모두 힘을 모아 반드시 우리나라로 쳐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국이 망하는 꼴을 보지 않으시려거든 지금이라도 이 선포하신 조서를 다시 거두어 드리시옵소서. 성왕은 그 말을 듣고 우라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이제 알고 보니 내 놈도 태자와 함께 역적을 도모하려는 놈이 분명하구나. 여봐라. 이 놈을 당장 끌어내어 목을 베어라. 이리하여 한평생 생사고락을 같이 해오던 투자기를 효수형에 처하고 채우는 운성으로 축출하여 감금시켜버렸다. 그리고 금후에는 수하를 막론하고 간언을 올리는 자는 모조리 효수형에 처한다는 포고까지 내렸다. 마침 그때 오사가 붙잡혀왔다. 성왕은 오사에게 묻는다. 그대에게는 태자를 올바르게 교육시켜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교육을 시켜주지 않고 태자와 함께 모반을 도모하였느냐? 오사는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대왕은 자부가 될 여인을 후궁으로 삼으시고 태자를 변방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이는 삼강오륜을 송두리째 유린하신 처사이시옵니다. 신은 간언을 올렸다가 죄를 받고 다시는 입을 다물고 간언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간신배의 말을 믿으시고 태자를 돕는 일을 모반이라고 말씀하시니 이는 이성을 너무도 몰각하신 말씀이시옵니다. 평왕은 그 말에 더욱 분노하여 오사를 하옥시키고 당장 군사를 보내 태자가 있는 성부진성을 포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비무기가 왕에게 아랜다. 오사가 없어서 태자 혼자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니 군사를 보내실 필요는 없사옵니다. 그보다는 구변이 능한 사람을 보내시어 태자를 이리로 죄어다가 오사와 함께 처형하시면 모든 일은 끝날 것이옵니다. 공의 말이 참 좋은 생각이요. 그러면 태자에게 누구를 보내는 게 좋겠소? 태자를 유인해 오려면 동궁사마로 있던 분양이 가장 적임자일 것이옵니다. 성왕은 즉석에서 분양을 불러들여 태자를 유인해 오도록 명하였다. 한편 태자는 부왕에게 고별 인사도 올리지 아니하고 성부진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내를 방 안으로 불러들였다. 자기가 모르고 있는 비밀을 한시라도 빨리 알아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미건 태자는 가짜 무상 공주인 마아미 부인을 눈앞에 불러 앉혀놓고 가슴에 품고 다니던 비수를 꺼내놓으면 살기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따진다. 너와 나 사이에는 남모르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어떤 것인지 이 자리에서 사실대로 고하라. 만약 이실직고하지 않으면 너는 이 칼에 목숨이 남아나지 못하리라. 마아미 부인은 모든 비밀이 탄로되었음을 직감하고 몸을 와들와들 떨었다. 이미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러서는 숨기려고 애써 보아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 마아미는 흐느껴 울면서 실상인즉 하고 비무기의 농간으로 무상공주와 자기가 바꿔치기 당한 사실을 하나도 숨김없이 실토해버리고 말았다. 태자는 무서운 비밀을 다 듣고 나자 이를 아드득 갈고 전신을 와들와들 떨며 부르짖는다. 며느리를 후궁으로 가로챈 놈은 애비가 아니다. 그런 짐승 같은 놈은 내 손으로 목을 베어버리고 비무기란 놈도 내 손으로 배를 갈라 그놈의 간을 씹어먹으리라. 여봐라. 태부 오사를 급히 불러오너라. 측근이 불이 나게 달려와 구한다. 태부께서는 오늘 아침에 황명으로 영주로 붙잡혀 올라가셨사옵니다. 뭐야? 오태부가 영주로 붙잡혀갔다고? 태자는 비무기의 마수가 이미 오사에게까지 미쳤음을 알고 눈앞이 아득하였다. 그렇다면 나 자신의 운명도 경각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태자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 격분에 잠겨 있는데 호위가 급히 달려와 태자에게 고한다. 전에 사마로 계시던 분양 장군이 대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사온데 어찌된 일인지 현당에는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성문 밖에 엎드려서 통곡만 하고 계시옵니다. 뭐야? 분양 장군이 조서를 가지고 왔는데 현당에는 들어오지 아니하고 성문 밖에서 통곡만 하고 계시다고? 예, 그러하옵니다. 왕사로 왔다는 사람이 성문 밖에서 통곡만 하고 있다면 말 못할 곡절이 있음이 분명하지 않은가. 태자가 성문 밖으로 불이 나게 달려나가 보니 분양은 땅에 엎드린 채 울면서 군주께서 혼매하시어 먼저는 간신의 꼬임에 넘어가 부자간의 천륜을 유린하시더니 이제는 태자를 태부 오사와 함께 처단해 버리시려고 소신더러 태자를 영주로 유인해 오라고 하시옵니다. 태자의 운명이 매우 위급하오니 태자께서는 지체 말고 몸을 급히 피하시옵소서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왕명까지 거역해가며 사태의 위급성을 알려주는 바람에 태자는 눈물이 솟았다. 그렇다고 사내대장부가 이 판국의 지질이 못나게 도망을 칠 수 없었다. 태자는 분양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비장한 어조로 말한다. 나는 군사를 일으켜 혼매란 군주를 내 손으로 죽여 없애고 간신 비무기의 배를 갈라 그놈의 간을 내 입으로 씹어먹어야만 직성이 풀리겠소. 나의 각오가 이미 그러하거늘 사마는 어찌하여 나더러 도망을 가라고 하시오. 분양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대답한다. 동궁께서 분노하시는 심정은 알고도 남음이 싸웁니다. 그러나 부자간의 천류는 워낙 무거운 것이옵니다. 부왕께서 비록 불의를 저지르셨더라도 그로 인해 아드님이 불효를 범하셔서는 아니 되시옵니다. 게다가 정부의 군사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동궁께서 반란을 도모해 보셨자 그것은 양이 범에게 덤벼드는 것과 다름이 없사옵니다.
결국은 혼군을 제거하지도 못하고 역적의 누명만 쓰게 될 것이오니 일시의 분노를 참으시고 외국으로 피신을 하셨다가 주공께서 돌아가시기를 기다려 대위에 오르시도록 하시옵소서. 간신에 대한 원수는 나중에 갚으셔도 족할 것이옵니다. 태자는 분양의 명철한 충언이 너무나 고마워 흐느껴 울며 말한다. 사마의 말씀이 뼈에 사무치도록 고맙소이다. 그러나 하늘의 버림을 받은 내가 가기는 어디로 가며 나의 피신을 도와준 사실이 발각되면 사마도 무사하지 못할 터인데 그 일은 또 어찌하려오. 소신의 문제는 자신이 알아서 처리할 터이오니 동궁은 빨리 떠나셔야 합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영주에서 대군이 몰려와 돌이킬 수 없는 변을 당하게 되실지도 모르옵니다. 분양은 태자를 내당으로 데리고 들어와 태자비와 어린 아들까지 같이 떠나도록 재촉하였다. 태자는 처자식과 함께 분양에게 작별을 고하며 말한다. 내가 만약 후일에 고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사마의 은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갚도록 하겠소. 무슨 말씀을? 소신은 다만 신하의 직책을 다하고 있을 뿐이지 어찌 후일의 보답을 바라오리까? 동궁께서는 다른 나라로 가지 마시옵고 송나라로 가시옵소서. 송나라는 동궁을 두말 없이 받아들여 주실 것이옵니다. 태자와 분양은 작별에 임하여 손을 마주잡고 대성통곡을 하였다. 분양은 태자 일행을 무사히 탈출시켜버리자 그 길로 영주로 돌아가 성왕 앞에 석고대죄를 하고 아른다. 동궁은 외국으로 피신을 하셨사옵니다. 성왕은 그 말을 듣고 벼락 같은 소리로 꾸짖는다. 태자를 잡아오라고 한 것은 너와 나만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태자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미리 달아났다는 말이냐? 태자를 도망치게 만든 것은 바로 내 놈이 아니냐? 그러자 분양은 태연히 이렇게 대답한다. 그러하옵니다. 동궁을 도망치게 한 것은 바로 소신이옵나이다. 분양이 너무도 솔직 대담하게 대답하여 성왕은 전신을 와들와들 떨었다. 이 주리를 틀어 죽일 놈아. 내 놈은 나의 녹을 먹으면서 내게 대한 역적놈을 도망치게 했다는 말이냐? 분양은 침착한 어조로 대답한다. 대왕께서는 소신을 태자 사마로 임명하실 때 태자를 섬기기를 과인을 섬기듯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동궁은 모반할 뜻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시고 대왕께서는 동궁을 체포해 오라고 하시므로 소신은 대왕께서 지난날 말씀하신 뜻을 충실히 받들어 동궁을 피신하게 했을 뿐이옵니다. 소신의 처사가 잘못된 일인지는 모르오나 이미 지나간 일이오니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놈아! 내가 태자를 도망치게 해놓고 무슨 낯짝으로 내 앞에 다시 나타났느냐? 이왕이면 내 놈도 태자와 함께 도망을 가버릴 일이지 어찌하여 내 앞에 떳떳하게 나타났느냐 말이다. 분양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소신은 왕명을 받들고 동궁을 체포하러 갔으나 동궁이 무고한 줄 알고 왕명을 어겨가면서 도망을 치게 하였습니다. 이미 그 한 가지만으로도 커다란 죄를 범한 셈이온데 동궁과 함께 도망을 쳤다면 그것은 두 번째의 죄를 범하는 꼴이 될 것이 아니옵니까? 왕명을 한 번 거역한 것만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온데 어찌 왕명을 두 번씩이나 범할 수 있어오리까? 소신은 다만 대왕의 준엄하실 처벌을 기다릴 뿐이옵니다. 분양이 그토록 충직한 태도로 나오니 성왕도 덮어놓고 죽여버리기는 난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군신들에게 물어본다. 분양을 어떻게 처치했으면 좋겠소? 70이 다 된 노신이 두 손을 읍하고 비장한 어조로 대답한다. 분양이 지엄한 왕명을 어긴 것은 사실이오나 그것이 계획적인 처사가 아니었음은 그가 이 자리에 직접 나타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옵니다. 일시적인 잘못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오니 대왕께서는 각별히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도록 하시옵소서. 그러면 저놈을 죽이지 말고 살려두란 말이오? 그러자 옆에 있던 또 한 사람의 노신이 국궁배례하며 말한다.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대왕께서는 분양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옵소서. 노신도 간곡히 부탁드리옵니다. 만약 분양과 같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가혹하게 처벌하시면 그 무에 누가 대왕전에 충성을 다하려고 하겠나이까? 성왕은 그 말이 옳은 듯 싶어서 입맛을 쓰게 다시며 명한다. 그러면 분양을 살려주어서 원직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라. 이리하여 분양은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